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를 관통한 한국 기술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당국이 무제한 지원을 제안할 만큼 그들의 기술력과 책임감은 단연 독보적이었는데요. 특히 사우디 현장에서 미국 기술을 따르던 한 형제가 한국 기술의 생명을 구원받으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입니다. 리야드 국립대 토목공학 석사 출신이에요.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 삼성물산 리야드 지하철 4호 6호선 공사팀에 지원하는 날이었죠. 형 아미는 식탁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 회사에 지원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리야드 국립대학교에서 토목 전공으로 이번 리야드 메트로 지하철에 지원을 했어요. 아미는 이미 미국 백테리 맡은 1, 2호선 공사팀의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항상 서구 기술에 대한 맹신이 강했던 형다운 선택이었죠.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에게 한국은 위기를 기술로 돌파해온 나라라고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이 있다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자 형은 코웃음을 치며 말로는 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형의 시선을 느끼며 묵묵히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제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죠. 리야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에 지하철이 건설된다는 건 많은 이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의 일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출발하기 전 형 아미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든 형으로서 응원한다면서도 미래에는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민의 목소리에는 항상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은 서구의 것이라면 무조건 신뢰했고 저는 항상 그런 형의 편협함이 안타까웠죠. 집을 나서며 리야드의 아침 공기를 맞았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 도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도 한국 기술로 말이죠. 지원서를 들고 삼성물산 현장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형과 저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 미래를 가져올지, 또 그 선택이 우리 형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믿음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요. 리야드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멀리 공사 현장에 크레인들이 보였고 곧 저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형 아민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리야드의 미래를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입사 후 석 달, 저와 형 아민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민은 미국 백텔에서 일하며 종종 그곳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어 실수할 틈이 없다며 자랑하곤 했어요. 그날도 주간 가족 식사 자리에서 형은 미국식 작업 방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장비로 작업하고 안전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는 아직도 사람 힘에 의존하는 게 많다며 은근히 비교하는 눈치였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팀이 장비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이재훈 소장님이 항상 기계는 고장 나도 사람의 판단은 고장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 기술자 이재훈 소장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기술 책임자로 사막 굴착에 관한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하신 분이었죠. 이분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형 아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누가 더 빨리 안전하게 완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은 형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있었죠. 무엇보다 이재훈 소장님은 직원들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안전 오심회라는 걸 했어요. 어제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안전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환기 시스템 개선안 덕분에 작업 효율이 15% 올랐다는 이재훈 소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소장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형 아민이 자랑하는 미국식 접근법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이 차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뜬 별들처럼 우리가 만드는 지하철은 사우디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일부를 제가 한국 기술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때로는 형 아민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현장에서 느끼는 팀워크와 혁신의 순간들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이재훈 소장님 아래서 배우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이런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중이었죠.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하던 저는 갑자기 들려오는 긴급 사이렌 소리에 멈춰 섰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죠. 현장 동료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 2호선 터널 구간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다수의 인원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 2호선은 형 아민이 일하는 곳이었죠. 삼성물산 동료가 다가와 백텔팀에서 사고가 났다며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가는 내내 형 아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나눈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해. 파이살 형의 메시지였죠.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백텔 관계자들과 사우디 당국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매몰된 터널 입구가 보였고 구조작업이 한창이었죠. 형 아민이 어디 있는지 제 형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미국 백텔 현장 책임자가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파이살 알 파라지인지 확인한 뒤 유감스럽게도 제 형은 현재 매몰된 인원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죠. 형 아민이 무너진 터널 속에 갇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 형은 괜찮을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국 측 책임자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현재 2차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아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중단이라니 저기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제 형이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백텔 책임자는 이해한다면서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의 안전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붕괴가 일어나면 구조 인력까지 모두 위험해진다는 설명이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현장 주변을 서성이며 매몰된 터널 입구를 바라봤어요. 형 아민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늘 저를 보호해주던 형, 자신감 넘치던 그 형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우디 당국은 공식적으로 구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죠.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터널 속 매몰자들의 산소와 생존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재훈 소장님이었어요. 소장님은 제 상황을 들었다며 정말 힘들겠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기를 느꼈어요. 마치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정신을 차렸죠. 소장님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형 아민을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팀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말입니다. 이재훈 소장님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우리 팀이 도울 수 있을 거라며 지금 삼성물산 특수굴착팀이 본사와 화상회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죠.
정말로 가능할지 물었더니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장님은 시뮬레이션 기반 진입 경로를 구상 중이라고 하셨어요. 사막 지형에서의 붕괴는 한국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던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장 한쪽 임시 컨테이너에는 이미 1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3D 시뮬레이션과 구조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이 부분으로 접근하면 2차 붕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진입로가 아닌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이재훈 소장님은 즉시 사우디 당국과 미국 벡텔 측에 이 계획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고 사우디 당국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형 아민과 다른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재훈 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이건 단순한 구조 시도가 아니라 기존 구조 설계를 완전히 변경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고 하셨어요. 소장님의 지시로 팀은 철야 작업에 들어갔고 저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형 아민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훈 소장님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 변경안을 들고 사우디 교통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계획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제안이었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구조용 임시 연계 구조물이란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몰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위한 구조물을 만든다는 발상이었어요. 자리에 있던 사우디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마침내 사우디 교통부 관계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이 방식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 아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닌 시스템의 변화였죠. 사우디 교통부 차관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재훈 소장님을 필두로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역을 맡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터널 속 형 아민에게 가 있었죠. 이재훈 소장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사고 현장의 3D 모델이 띄워졌어요. 소장님은 현재 적용된 공법이 리야드의 독특한 지질 환경을 완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막의 모래층과 그 아래 석회암 지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특수한 지질학적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구조 시도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안전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구조용 임시 연계 구조물의 도면이 나타났어요. 소장님은 이 설계의 핵심이 붕괴된 구조물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구조팀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우리는 이미 유사한 기술을 한국의 여러 재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재훈 소장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차관의 표정이 변화했어요. 처음의 의구심은 점차 관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기술이 단순히 현재의 위기 상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설계 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의 안전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쪽으로 다가서며 시공기간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재훈 소장님은 준비된 타임테이블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체 작업은 18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접근 경로는 6시간 안에 확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법은 처음 본다며 우리의 자신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즉시 작업 승인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차관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작업은 공동 책임 하에 진행될 것이며 한국, 사우디, 그리고 미국 벡텔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구조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재훈 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며 이것은 한 국가나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인명구조와 기술 협력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임시 지휘본부가 설치되었고 거대한 크레인과 특수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이전의 혼란과 절망 대신 체계적인 질서와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죠.
한국-사우디- 미국 합동구조팀은 이재훈 소장님의 지휘 아래 빠르게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백텔팀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계획 앞에서 그들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이재훈 소장님은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텔팀은 현장과 장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사우디팀은 지역 지질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우리 한국팀은 임시 연계 구조물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겠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소장님께 저도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형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장 진입 지원팀에 합류하되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작업은 쉴 새 없이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 급히 공수된 특수장비들이 설치되었고 구조용 임시 연계 구조물의 기초 작업이 시작됐죠. 제 역할은 통신 시스템을 관리하고 각 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김 기술자가 작은 장비를 건네주며 이것이 그들이 개발한 생명 탐지기라고 설명했어요. 미세한 움직임과 체온,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이걸로 생존자 위치를 파악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비를 살펴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 작은 기계가 형 아민의 생명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작업은 더욱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시 연계 구조물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속도였죠. 사우디 기술자들은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감탄했고 미국 팀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텔의 수석 엔지니어는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며 그들은 늘 기존 매뉴얼대로만 접근했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팀의 접근법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첫 번째 접근 경로가 완성되었어요. 생명 탐지기를 앞세운 첫 구조팀이 조심스럽게 터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통신 장비를 통해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갑자기 통신기에서 생명 신호가 감지됐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직 형 아민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희망이 되었죠. 이재훈 소장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생명 신호가 강한 구역이 2곳 더 발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룹으로 모여있는 것 같아 여러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장에는 긴장과 희망이 공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국적과 회사의 경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매몰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만이 중요했어요. 어느덧 해가 높이 떠올랐고 두 번째 접근 경로도 완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터널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통신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통신기를 통해 첫 번째 생존자가 확인됐다는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식이 있으며 즉시 후송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소식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죠. 저도 함께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형 아민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구조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생존자들이 한 명씩 구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점점 더 많은 생존자가 나오는 것을 보며 희망이 커져갔어요. 한국 기술의 힘 그리고 이재훈 소장님이 이끄는 팀의 결단력과 전문성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듯 우리의 노력이 절망의 터널 속으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형 아민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형이 무사하길. 통신기에서 형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민 알파라지가 확인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형 아민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통신기 너머로 의식은 있지만 탈수 상태이고 다리에 경미한 부상이 있으며 지금 이송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구조팀은 계속해서 터널 깊숙이 진입했고 1명, 2명 생존자들이 차례로 구조되었죠. 마침내 들것에 실려 나오는 형 아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려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까지 총 11명의 생존자가 모두 구조되었어요. 기적과도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국적과 소속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형 아미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어요. 거의 매일 병문안을 갔고 구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은 한국팀이 그들을 구했다는 말에 의아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형이라고 말하며 이재훈 소장님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구조 방식을 개발해냈다고 설명했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형은 이해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 백텔의 현장 관리자가 직접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형 아민의 회복을 기뻐하며 한국 기술팀에 공식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감명받았다고 말했죠. 더 놀라운 소식은 사우디 교통부의 발표였어요. 교통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앞으로 한국식 안전 프로토콜을 리야드 지하철 공사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형 공사 현장의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죠. 이는 단순한 구조 성공을 넘어 한국의 기술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이에 화답하듯 모든 기술 자료와 매뉴얼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병원 창가에 서서 리야드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이 도시는 저에게 그저 일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역사적 변화의 현장이 되었죠.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미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형 아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옳았다며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떤 철학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형 아민의 눈에서 예전의 우월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중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에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한국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우리 사우디의 끈기와 적응력.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리야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 작업의 성공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형 아민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 사우디의 건설 현장을 더 안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형 아민은 완전히 회복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물론 국제 언론까지 모여든 자리였어요. 형은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죠. 형 아민은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가에는 감정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 동생이 선택한 길이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하는 순간 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형은 항상 서구의 기술과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우월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철학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어서 형 아민은 사고 당시의 경험과 한국, 사우디, 미국 합동구조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백텔에서의 직책을 사임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 사우디 공동안전설계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 발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자신의 경력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형 아민의 변화는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재훈 소장님이 저를 불러 삼성물산에서 중동안전기술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저를 초대 멤버로 발탁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제가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재훈 소장님은 미소 지으며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제가 보여준 헌신과 다문화 간 소통 능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자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형 아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한국 사우디 공동 안전 설계팀에서 사우디의 건설 안전 기준을 혁신하는 일을 맡았고, 저는 삼성물산 중동 안전기술연구소에서 미래기술 개발에 참여했죠. 우리 형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사우디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리야드 지하철 신설 구간이 완공되었어요. 이 구간은 사고 이후 개발된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개통식 날 우리 형제는 나란히 앉아 첫 시승을 했죠. 형 아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게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하나의 사고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술이 아닌 사람을 잇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지하철이 부드럽게 역으로 진입하는 동안 창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의 기술이 공존하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형제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사우디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두 형제가 결국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형 아민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참 의미가 깊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갔던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였죠. 지하철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재훈 소장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구조물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두 형제를 이어준 건 한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한 철학이었다. 그 말은 이제 저와 형 아민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리야드의 하늘 아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걷는 이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로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량이 되었죠. 그리고 그 교량 위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